현재 강원 영동 지방과 서울, 대전, 대구 등지에 건조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선영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엔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일 프로야구가 개막하는데요. 야구 팬들의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프로야구계는 각종 악재로 떠들썩합니다. 오늘은 검찰이 KBO 사무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프로야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시사회를 비롯해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시청은 물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명품 콘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 원. 이것도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4명을 제외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9명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1년 사이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도 200명 이상 된다는데요. 마이너스 재산, 그러니까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신고한 의원은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78%가 30대에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주축이 되어야 할 세대들이 15.9%의 고금리 생계대출을 이용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소 극단적인 비교일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의 국회가 이런 서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의 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와 땅과 건물 같은 부동산 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경제위기 속에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꽉 채워주시는 두 분이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얼굴이 네네. 약간 어두워 보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시사회를 오고 또 우리 이 뉴스웨어 외전을 하는데 방금 전에 그 멘트를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게 다들 힘든데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늘어났다.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제가 물어봤던 의도는요. 네네. 오시면서 벚꽃 혹시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얘기부터 네. 먼저 물어봤거든요. 네, 이번에 김인하 평론가 받으시죠. 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벚꽃은 지나가면서 봤는데 벚꽃을 구경하는 시민들도 보고요. 근데 꽃이라는 건 이제 매년 이 시기에 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꽃이라는 게 또 고유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입장에서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꽃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신비 그런 것을 느끼면서 네,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제가 편파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벚꽃 얘기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네. 봄꽃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 축제에서 좀 스트레스를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좀 잊어버리고 또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희망을 주는 4월 맞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도 벚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얘기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실 뭐 그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하기 전에 이건 좀 간단하게 두 분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두 분은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뭐 가장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전두환이고 또 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일은 없고 전우원 씨의 이제 할아버지가 전두환이고 그래서 광주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피해 왔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학살자다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게 뭐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삶도 우여곡절이 있었죠. 마약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또 부모의 또 가족 생활도 파탄이 있었고. 네.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라는 건 또 저는 좀 지나친 부분 같고요. 말 그대로 우리 역사의 한 장이 다시 한 번 더 재소환돼서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다. 장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하 평론가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그 한편으로는 뭐 다행이다 싶은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 당시의 학살에 대해서 사실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이후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전두환 일가에 속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우리 사회가 이 전두환 씨 문제 그리고 광주에 이제 좀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의 어떤 입장에서의 문제를 진작에 좀 풀었으면 이런 일들은 그냥 해프닝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소화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도 여기에 뭔가 의미를 싣고 싶고 우리 또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말 감동하고 이런 배경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못했다 우리가. 전두환 씨 어떤 사과도 없고 지금도 이 뭐 손자가 나와서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금 가장 그래도 전두환 씨는 사망했으니까 가장 그래도 책임을 명확하게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순자 씨잖아요. 네네. 이순자 씨가 와가지고 그렇죠. 사과를 했으면 그거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일이죠. 네, 맞아요. 그런 것조차도 기대하기 어렵고 뭐 추징이나 이런 문제가 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 전두환 씨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 일가들은 또 이 범죄 수익을 은닉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걸 남겨놓고 지금 이 손자라는 분이 사과를 하는 이 모양새이니까 그만큼의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을 안고 봐야 된다는 점에서 참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동안에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그 사과를 바랐나. 얼마나 바랬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위안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너무 반갑다고 하고 맞아주고 고맙다고 네. 하고 전두환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들도 네. 언제까지 이 어떤 역사적 상처 그리고 과거사에 의한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계속 안고 가면서 그게 어떤 사회의 어떤 분열의 원인인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요? 조건이 형성이 돼야 예. 그래야 역사적으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게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의 조카분이신데 예.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조비오 신부의 그 재판을 진행을 했던 조카 신부예요. 네네. 신부시더라고요. 예. 가톨릭의 이제 신부신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우리가 받아야 될 사과를 받는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사과와 사죄가 없는지 사과 사죄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사과 사죄를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과와 사죄에 대한 메시지가 일본에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80년 올 광주가 지난 지 43년이에요. 벌써. 이 역사란 게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정치권의 여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지금 공격을 거세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뭐랄까 약간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네, 난감하겠죠.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은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7천만 원의 수뢰 혐의로 이제 구속 청구가 되고 네. 국회 체포동의안이 하는데 가결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느냐. 네. 거대 공룡정당의 행포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갑론을박 또 내로남불 언론에서도 또 이 성향에 따라서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뭐 그걸 왈가왈부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콕 집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왈가왈부되지 못하도록 저는 지금 우리 이 시민들 국민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경제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난방비 또 전기요금도 인상을 또 검토하다가 다시 또 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예.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4월에 또 3월 말에 벚꽃이겠죠. 또 우리 시사야일 테고요. 그렇다면 저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없애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네.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원금 받은 거 아니냐. 죄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아니냐. 정치 프레임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좀 상황이 다르다. 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가 이제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 것이죠. 네. 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결과가 민주당의 태도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어떤 논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도 욕먹는 것이고 반대를 해도 욕먹는 것입니다. 네.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은 지금 뭐 나오듯이 내로남불이냐 왜 당신들 소속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다 부결에 포결해놓고서는 이거는 찬성하느냐 뭐 이러는 것이고. 네. 근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예를 반대 표결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뭐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 부결시킨 것까지 다 정당하기 위해서 모든 체포동의안을 다 부결시키는 거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헌금 받고 이런 지역 정치에 아주 어떤 암적인 행동을 한 그러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부결을 시켰어야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모적인 논란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하영재 의원이 소속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찬성 표결을 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네네. 찬성 표결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죄가 없는데요. 이러면서 부결을 시킬까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나 할 것이면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없애라 이 불체포 특권을.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없애면은 당장 뭐 국회의원들이 대거 잡혀갈 것처럼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회장님들은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회장님들이 구속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수사와 그다음에 이 영장과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받습니까? 네.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데.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봐주는 논리 중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 회장님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쨌든 이 혐의를 법원에서 잘 보고 제대로 이제 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체포 특권을 유지를 하니까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만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했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러면 또 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또 야당 탄압이라고 해요.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 초기에 뭐 적폐 수사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야당 탄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일괄적으로 이 표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했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무기명 투표한 것인데.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런 논쟁이 피곤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또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으로 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경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얘기는 하나만 좀 네.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앞서 이제 김이나 평론가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국민의힘도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표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부결표 던진 표도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신경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 문제가 네.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뭐 검사 출신들이 대거 뭐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일단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부결했다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계속 방탄으로 공세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무기력화돼 버리겠죠. 그리고 저 또 이 혐의나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 자체가 이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에 상당히 또 이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네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결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 수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때 뭐 당론으로 아예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또는 부결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여론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거나 네네. 민주당은 부담인 거죠. 네. 참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국민의힘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자당 의원이 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당당한 정당은 사실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어떨까? 그러네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당 의원이 돈을 받고 뭐 공천원금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예. 이건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 어떻게 하나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끝나고 나서 가결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똑같은 설명을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3번의 체포동의안 처리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만 결과가 다르다. 그 이유가 뭔지 의원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 맥락을 정치적 맥락을 네. 민주당이 곤란한 어떤 맥락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마치 이런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우리는 이것이 체포가 필요하다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마치 민주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태도를 굳이 왜 취해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맥락을 강화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서 왜 받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은 태도여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사안을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처럼 검찰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 건데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또한 이것도 사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의견을 앞세우는 것도 또한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마음 편히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어쩌면 이것도 이제 뭐 관련돼 있으면 있다고 또 볼만한 사안일 것 같은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법정에 출석했는데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사실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오늘 재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인 뭐 이 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부분일 것 같고 이런 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만 우리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라도 전달이 되겠죠. 오늘 그래서 네. 법정에서 보면은 아예 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퇴소시키겠다, 퇴정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일단은 이런 재판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관련된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부담입니다. 여하튼 간에.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뭐 유리하거나 또는 호의적인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기 쉽거든요. 네네. 일단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법적인 의미에서의 그럴 텐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법정 내에서의 발언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취지가. 그렇다면은 전달되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연관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재판 내용도 사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걸 떠나서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재판 내용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안다고 말할 정도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뭐 네. 눈을 마주쳤느니 뭐 안 마주쳤느니. 친하다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건가.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거의 철학적 질문들이 지금 재판을 장식하고 있는데 네.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법리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지는 그러한 치열한 어떤 뭐 법적인 논란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치사한 얘기다 이게. 안다 모른다를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 마치 이제 바둑에서 그 한 수 두어가지고 패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 들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당 169석의 야당 대표가 출석한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재판의 법리를 떠나서. 네네. 그럼 저는 최소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어떤 지위와 그다음에 어떤 이 존재감을 가지고 이런 식의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맥락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럴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 맥락? 거기에 대한 판단? 그렇죠.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이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런 재판에서 하는 얘기, 하는 논리 하나하나가 다 지금 어떤 화제가 되고 공격의 빌미가 되고 어떤 논란의 어떤 소재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판에서 뭔가 유죄가 아님을 입증하고 무죄임을 입증하고 네. 대권주자로서 돌아오는 것이 대권주자로서 돌아와서 다음 대선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거나 또는 뭔가 대안적인 어떤 걸 통해서 이 재판에서의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쪼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전략만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는 인상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살아남기 위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인상을 네네. 주는 거예요. 이런 네. 맥락들이. 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뭐 배종찬 소장은 다른 의견 있으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여부와 이 사법적으로 또 재판에서의 결과와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이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은 재판에서의 판결 결과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또 하나는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대표직을 유지했을 때의 판결의 결과 또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의 판결의 결과가 뭐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당에 더 유리할 것인가. 근데 또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유지에 대해서 또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 대표직의 진퇴 여부가 이 재판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는 좀 별개로 작동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정 전략이 법정 전략으로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상황하고 이 법정 전략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입장하고
그것이 완전히 분리돼서 판단 가능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민주당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정치의 적극 관여층의 경우에는 아마 구분을 다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일종의 반론이 있을 만한 부분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일단 기소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한 기소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기소할 만한 사안이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다고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반론도 사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사회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김민아 평론가가 일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30%,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긍정평가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긍정, 부정평가 격차가 24%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외교 이게 12%, 노조 대응 9%, 일본 관계 개선이 9%, 국방안보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5%, 공정정의 원칙 5%, 쇄신 4%, 경제 민생 4%, 노동정책 4%, 근로시간 개편 4%였다고 하고요. 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이게 20% 마찬가지인 거죠. 경제, 민생, 물가 8%, 경험, 자질 부족, 무능 5%, 소통 미흡 5%, 독단적 4%, 노동정책 및 근로시간 개편안 4%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흥미로운 지점 하나가 보이는 네. 게 제3자 배상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지지율 하락폭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하향 추세로 좀 꺾이는 측면은 있었지만 훅 네. 떨어지는 현상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나 정상회담 내용이 계속 국내로 알려지는 가운데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된 것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세 글자로 표현하면 어수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수선이라는 표현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참 적합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수선.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가 돼야 저지선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저지선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저도 한 32, 3% 정도가 보수층의 저지선이라고 하는데 보수층의 저지선보다도 갤럽에서는 더 내려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률로 이 조사에서 33%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도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Z세대나 중도층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네. MZ세대와 중도층까지 들어오면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러면 핵심 지지 기반인 대륙주도 이탈을 했고 대구 경북 60대 이상 주부층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를 보면 부산에서 직전 조사 대비 PK 지역에서 8%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일본도 대통령이 그러면 제3자 변제는 좀 파격적으로 하는데 좀 이것도 힘을 뭐 그나마 보수층은 실어주는 상태였고 네. 69시간도 MZ세대는 타격을 받긴 했지만 그건 뭐 MZ세대는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핵심 지지 기반이 더 떨어져 나갈 일은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뭐냐. 이 조사는 화요일 그러니까 28일부터 30일이니까 목요일까지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겁니다. 블랙핑크 이슈 이른바 이 안보실 파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3일 조사 기간 중에 이틀치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정리될 줄 알았는데 정리되지 않으니까 이 어수선이 지지율을 더 내려오게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제3자 배상안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을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일본 측에 진일보한 태도를 갖고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독도 위안부 뭐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수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불투명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아닐까. 지금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런 거 아닐까 또 싶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에 크게 우리가 양보했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좀 그래 지켜보자라고 한 게 크게 양보한 만큼 뭘 얻어오는지 보겠다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얻어오기는커녕 지금 이 일본 정부의 이후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을 보면 얻는 게 아니고 더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그렇죠.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하는 걸 보면은 기시다 총리를 막 꾸짖어요. 가서 면전에서 독도 얘기를 했어야지 왜 못했어. 뭐 이런 거 막 꾸짖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 한국이 크게 양보해 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양보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국내 정치적인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양보해서 얻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뭔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전략이 있고 좀 기다려보면은 성과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 이 대통령실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이 그만둔다 만다 왜 그만두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맥락이 뭔지도 모르겠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일본에 크게 양보를 했을까? 네. 왜 외교안보 전략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인가? 결국 이것은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하는 층이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 영화 건축학 개론을 보면 납득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받았던 그 보도 그러니까 네. 불과 지금 한 달여 남짓을 이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이 중차 대안 그러니까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전 카드는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 안보, 경제 또 이 실익 두 가지의 실익을 동시에 얻어내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김일범 의전비서관도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를 했다. 네.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상당히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외교공무원인데 피로감에 따라 사퇴를 했다. 그런데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사퇴하는 거 보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네. 전 안보실장까지 보면. 네. 그러면 이게 미국을 가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외교가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 이런 파장을 겪는다. 납득이 됩니까? 아니 그 일정 없다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오늘 밝혔어요. 그런데 그런 왜 일정 그게 없다고. 보도가 됐죠? 그리고 오전에는 수요일 오전만 하더라도 안보실장 교체가 없다 그랬는데 저녁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직접 본인의 사퇴문을 꺼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로 봐서는 이런 중요한 외교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발 납득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조사에서 PK 지역이 한 주 만에 8%포인트가 내려간 건 자갈치 시장의 반응이 이럴 것 같아요. 와르카노. 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 얘기가 두 가지가 다 섞여 버렸는데요. 첫째로는 제3자 배상안 그 이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파장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야? 아니면 투명하지가 않아. 근데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더 심하게 요구하네. 그럼 우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여론이 좀 부정적인 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라인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외교 안보 라인들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납득이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블랙핑크도 며칠 지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정이 없다. 그럼 처음 나왔을 때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왜 그럼 바로 그런 일정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김성환 안보실장의 경우에도 사의 표명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절대 그런 거 없다라고 왜 얘기했을까. 사의 표명한 거 사실이고 지금 개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오히려 뭔가 뜨문뜨문하게 혼란스러운 양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 좀 구분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얘기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뭘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다. 일본에서 의원들하고 만나면서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걸 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왜곡 보도를 했다면 그럼 여기서 대통령이 한 말은 이런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그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김성환 실장 이유도 이 문제도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다라는 걸 명확하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지금 미스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 일정이 없어졌는데 그런 또 그 기획사는 제안을 받은 건 맞대요. 그 YG 쪽에서 제안을 받은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제안은 어디서 온 거냐? 질 바이든 여사가 한 거 맞냐? 여기서부터 의문인 거예요 지금. 질 바이든 여사가 YG에 직접 얘기해가지고 했다고요? 그랬을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라고 처음에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거 제대로 보고 안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줄줄이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실이 그거를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데 그러면 국가안보실이 보고를 안 한 사안은 YG는 누가 그럼 제안을 어떻게 한 것이냐. 그리고 그런 사안을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의문이고 보통 이제 이게 결국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치프 에디터라는 직책이 있나 봐요. 좋은 직책이겠죠. 네. 에디터니까. 네. 거기다 치프니까. 이 콘텐츠 뭐 치프 뭐라고 써 있는데 영어일 뿐이지 뭐 좋은지는 모르겠죠. 네. 그렇죠. 아무튼 뭐 고위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이 쓴 칼럼을 보면 제목이 이래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예요. 갑자기 왜 블랙핑크 얘기하다가 제2부속실 얘기로 가느냐. 이 미셸 오바마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셸 오바마의 대통령 영부인이 그 당시에 그냥 여러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지만 대통령실과의 갈등 때문에 목소리를 줄이게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블랙핑크 관련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다면 그 카운터파트가 결국은 우리 영부인 김건희 여사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뭉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하고의 충돌이 아니냐. 이 내용이에요. 그 칼럼 내용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썰이 계속 나왔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지금 에디터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 얘기를 주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그런데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이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무슨 실무적인 착오나 뭐 이런 게 아니구나.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이 얘기는 그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들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인적 교체에 있어서의 혼란상 그리고 지금 외교에 있어서 혼란상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주 69시간제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갑자기 난데없이 봄 축제 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숙박 쿠폰 3만 원짜리 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타이밍도 늦고 뜬금없다는 생각까지 좀 든 상황이라고요. 어수선하다니까. 이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럼 본질적인 얘기를 두 분 얘기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암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게 또 우리가 한 사람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안보실의 핵심 인물로 남는 사람은 주로 일본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본 관련해서는 대일 외교는 계속 삐그덕대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김태효 안보실 차장만 믿고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빨리 이걸 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로가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그래야지만 이게 암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대통령이 시스템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 69시간이 됐다 뭐 이 얘기도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응은 일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 69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과장된 얘기고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설득을 해보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야죠. 부처랑 여당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갑자기 주 60시간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문제가 외교 안보의 영역에서도 반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 1년 집권 1년 안 됐는데 이런 사안이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더 이상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두지 말고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좀 바꿔서 시스템을 존중하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은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통령으로서 사실 좀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조금 미숙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넘겨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 것 아닐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대통령실이나 참모들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2023 시즌 프로야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개막 직전 불법 도박 신고와 뒷돈 논란 등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털고 프로야구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성호 KBS N 해설위원 연결해서 올 시즌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승팀 전망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설위원님도 기대가 많이 되시죠? 그 어느 때보다도 뭐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인데, 네. 뭐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워낙 지금 뭐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뭐 기대 반, 지금 설렘 반, 뭐 걱정 반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좀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또 네네, 선수 그렇죠. 시절 굉장히 유명한 프로 선수이기도 하셨잖아요. 해설위원께서도.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럴 때 선수들도 조금 흥이 안 나겠죠? 뭐 걱정이 분명히 많을 텐데, 네. 아마 선수들도 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지금, 시즌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작년 시즌에 뭐 잘했던 선수들은 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뭐 부상이나 부진했던 선수들은 심기일전하면서 올 시즌을 또 이 맞이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 부진했고 좀 부상으로 재성적을 못 냈던 선수들이 아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시즌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뭐 WBC 1라운드에서 탈락한 것도 좀 충격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논란 끝에 오늘은 검찰이 KBO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또 수도권 한 구단의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내용이 또 신고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악재가 터져 나오는 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도덕심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또 야구인이기 때문에, 네. 야구 팬들에게 뭐 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 이게 사실 문제가 계속 위기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프런트들이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기를 사실 위기인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것도 너무 아쉽고, 예. 글쎄요, 뭐 큰 잘못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프런트, 뭐 코치, 뭐 감독, 뭐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팬들에게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준비를 좀 잘하고, 일단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온라인 불법 도박 얘기 나오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선수 한 명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KBO 네. 같은 경우에도 좀 횡령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파장이 좀 길게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자세하게 지금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그런 불법 도박이나 어떤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계속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사건 뭐 그 검사 뭐 그 검찰 이런 어떤 그 소식들 네. 잘 받아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걱정된 마음이 앞서지만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뭐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팬들은 그래도 시즌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개막전 티켓도 뭐 현장 판매분을 제외하고는 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올 시즌 팬들의 기대감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선수들의 이적을 꼽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겨울 포수들의 이적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포수라는 게 사실 그 야전 사령관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포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팀 전력의 거의 뭐 50% 이상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 새롭게 영입된 포수들로 인해서 팀 컬러가 확 바뀔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양의지라든가 뭐 박동원이라든가 유강남이라든가 박세혁 뭐 빅4로 이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이적이 됐기 때문에요. 네. 각 팀의 이제 컬러도 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부분을 지켜보는 야구 팬들도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포수들의 이동, 새롭게 유니폼을 입고 그 선수들이 과연 그 팀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팬들의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하면 키움의 이정우 선수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타격 5관왕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타격 폼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팔의 위치를 조금 낮추고 하체의 어떤 그 움직임을 최소화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을 마치면 포스팅을 통해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지금 공식화했기 때문에요. 어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빠른 공을 대처하기 위해서 타격 폼에 지금 손을 본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5관왕을 차지하면서 페런트레이스 MVP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정우 선수가 진짜 좋은 성적을 내야지 그게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 퍼스팅 몸값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정우 선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봤을 때 강력한 MVP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격폼 한번 바꾸면은 적응하기 쉽지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워낙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난 기량을 또 갖고 있고 예. 결국 뭐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었다는 이 부분은 본인이 폼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바뀐 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정확하게 내 몸에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폼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이정우 선수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장성호 해설위원께서 이번 시즌에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정우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적을 과연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뭐 타자는 이정우 선수를 많이 꼽는 것 같고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투수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인왕 자격이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범 경기 성적을 봤을 때도 뭐 문동주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이제 대표팀의 어떤 그 강력한 후보로서 네. 문동주 선수가 지금 자꾸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어떤 그 부상과 부진을 많이 해서 문동주 선수, 그러니까 투수 쪽으로 보면 문동주 선수의 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신인 선수들 중에서는 없습니까? 글쎄 뭐 신인들 중에서는 뭐 몇 명 지금 눈에 띄거든요. 예. 뭐 기아 타이거즈 지금 5선발을 확정 지금 뭐 윤영철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의 이호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들이 이제 주전 라인업에 이제 이름을 넣느냐 아니면 필승조의 이름을 넣느냐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개인 성적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5선발을 확정 지은 윤영철 선수가 아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신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인 선수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팀이 우승하는 그렇죠, 데 있어서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 뭐 모두 다 바꾼 팀도 있고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선수가 한 17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뭐 NC 다이노스의 뭐 페디 선수라든가 뭐 예전에 두산에서 활약했던 알칸타라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영상을 봤을 때는 뭐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실패를 했지만 시범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냈고 페디 같은 경우에도 최근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5선발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알칸타라 그리고 새롭게 이름을 알린 선수 중에는 이제 페디 선수가 가장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좀 내지 않을까? 가장 각광받는 또 외국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내일 개막전 어떤 팀들이 맞붙나요? 일단은 뭐 하나와 키움이 맞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인천에서는 이제 기아와 SSG, 수원에서는 LG와 KT, 잠실에서는 롯데와 두산이고요. 대구에서는 이제 NC와 삼성 이렇게 5경기가 개막이 됩니다. 이 선수들 움직임만 봐도 네. 이 팀은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선수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범 경기 성적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여러 팀들의 지금 우승 지금 타켓을 받고 있는 LG 트윈스가 가장 강력한 지금 우승 후보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작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SSG도 마찬가지고 뭐 선발진이 좋은 KT 뭐 이렇게 여러 팀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감독들한테 물어봐도 네. 팀의 어떤 그 전력의 균형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시즌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각 팀 감독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시범 경기라든가 스프링 캠프를 다니면서 봤을 때도 예. 선수들의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혼전의 양상을 띠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승엽 이제 감독이죠. 네. 감독들의 경쟁도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그렇죠. 뭐 새롭게 감독이 뭐 이승엽 감독 그리고 삼성의 박진만 감독, 네. 그다음에 NC의 이제 강인호 감독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승엽 감독하고 이제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뭐 이 두 감독은 또 친구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삼성 라이온즈 감독 유니폼을 이승엽 감독이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박진만 감독이 입고 있고 예. 두산은 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일 이승엽 감독이 또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두 감독은 또 동기에다가 뭐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친했고 약간 뭐 그 타격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야구 스타일은 다르지만 일단 동년배의 어떤 그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감독이 올 시즌 펼쳐질 어떤 그 라이벌 이 매치업도 이 팬들 여러분께서는 아마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가을 야구에 갈 5팀 가운데 두산하고 네.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균형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좀 꼽기가 어려운데 네. 뭐 LG하고 KT하고 SSG 그리고 이제 키움 이 네 팀 정도는 거의 뭐 한 70-80% 이상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자리를 놓고 이제 두산, 기아, 삼성, 롯데, 뭐 네. NC 뭐 이렇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떤 한 팀을 꼽기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자리를 놓고 여러 팀이 이제 경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는데요.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야구의 악재를 털고 팬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지금 악재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네. 늘 저도 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이 이제 전력 균형으로 인해서 참 재밌는 리그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뭐 일단 선수들 그리고 감독 프런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일단 뭐 야구장에 오셔서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 선수들은 또 멋진 플레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또한 뭐 해설로서 열심히 또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KBS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3.9도 기록하는 등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넘었고 남부 내륙 지방은 25도를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관측일에 3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과 호남 내륙, 모레는 수도권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 25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참 좋은 날씨긴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 특히 영남 지방은 모레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9도, 서울 광주 10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 20도, 인천, 부산, 제주 21도, 대구 24도, 서울, 대전, 광주 26도, 과천, 하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세종, 충남, 광주, 전북 하루 종일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3.2도, 습도 4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꿀벌의 순환시대인가요? 지난 겨울 집단 폐사에 이어서 일찍 핀 봄꽃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해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가축이나 각종 농작물처럼 꿀벌도 기후위기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대량으로 보급할 수는 없는 것일까?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없는 걸까? 솔직히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이미 존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꿀벌 위도 격리 6종장입니다. 3년 전 세워져 현재 품종개발과 생태환경 연구, 품종 생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6종장이 전북 부안군 외딴섬인 위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꿀벌 연구를 산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에서 하느냐고요? 꿀벌의 최대 비행거리는 벌통에서부터 한 6에서 9km라고 하는데요. 육지에 육종장을 두면 다양한 종의 벌들이 뒤섞여 계획 교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꿀벌 연구의 최적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위도였는데요. 위도는 부안 격포항에서 바닷길로 15km 떨어져 있어서 다른 벌들이 넘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서 꿀벌도 한우처럼 품종을 개량해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죠. 국내 유일의 이 위도 육동장에서는 벌꿀 다수확용인 장원벌을 시작으로 토종꿀 다수확용 백두벌,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용 젤리킹 등 꿀벌 품종을 개발해 양봉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꿀벌 품종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증식장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꿀벌이 사라진다 걱정만 할 줄 알았지 누군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외딴섬에서 꿀벌 육종에 힘쓰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조금 더 힘내시라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지나
어디서 딸기나 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루시의 개화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9110님,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 종말도 올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꿀벌의 새로운 품종을 개량했다니 과학기술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연구원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5571님, 사라지는 꿀벌로 인해 많이 걱정했는데 증식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군요.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임정환 님은요. 와, 부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육종장이 위도에 있는 걸 몰랐어요. 위도 격리 육종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도 서도 항상 고생하시는 일이기에 꿀벌 품종 관련해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부안에 사시는데도 위도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육종장이 있다는 걸 모르셨네요. 부안에서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다른 많은 청취자분들께서요. 이거 연구원분들하고 농진청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방송. 정말 고맙다. 잘 몰랐다. 감사하다. 이런 문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거를 왜 좀 홍보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꿀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든 사이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뭔가 어느 구석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문자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연금 개혁 얘기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한때 네. 지금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완전 소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네, 이런 기사를 보실 때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2055년에 소진된다.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 이제 이런 공포가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 그다음에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2056년에 소진이 된다라고 추계를 해보는 겁니다. 네. 기본 가정은 2060년에 합계 출산율이 2.21명으로 계산한 시점보다 1년 정도가 조금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지금 출산율이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0.7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아이를 덜 낳는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기금 소진 후에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2093년에는 월 소득의 42.1%를 이제 보험료로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처럼 초저출산이 이어지면 2070년에는 월급의 거의 절반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그 연금 부담을 좀 늘려나가고 네. 그리고 좀 사실 연금을 좀 늦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연금 받는 수령 연령을 좀 늦추거나 네. 이런 방식들이 계속 얘기가 돼 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가 이제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41년이면 네.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있는 기금이 2055년이면 소진이 되고 그리고 원래는 기금 소진이 시작된 2055년이었는데 그거를 경제 전망이 좀 밝아진다. 출산율을 좀 높인다고 해도 1년밖에 못 늦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갈 시점을 좀 늦춰볼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참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많이 벌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좀 부담을 더 하더라도 소득 보전율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방법. 네. 나중에 노후를 좀 더 지금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아니다.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더 부담이 커진다. 네.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국민연금 지금 기금 쌓아둔 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자꾸 굴려가지고 네.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면은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돈이 쌓여져 있으니까 네. 그 돈을 잘 굴려서 네. 원체 기금도 크잖아요. 그렇죠. 잘 굴려서 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지금처럼 유지를 한다고 해도 소진 시점이 계속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기금의 수익률을 지금의 4.5% 예측 기준에서 5%까지만 올려도 기금의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2년이 미뤄지고요. 만약에 네. 1%를 올리면 2055년에서 기금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이 2060년입니다. 이거는
기금 수익률을 1% 올리는 게 보험료율 2%포인트 올리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방금 전에. 근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년에 국민연금이 투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결과로 역대 최저치인 마이너스 8.2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가 손실액만 8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추계 기간 70년 내내 수익률 평균 1%를 더 올린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민간의 수익기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이건 또 그럴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사실 언론 보도를 또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몇 년 전이었었죠. 주가 한창 떨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한창 좋았잖아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런 얘기 쏙 들어갔다가 지금 주가 또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또 국민연금 투자 못한다, 뭐 손해봤다 이렇게 또 비판해요. 네, 그러니까 또 왔다 이게 갔다 해요. 그런 부분은 하나를 떼어서 보면 안 되고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률들을 조금 맞아요. 살펴봐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다음 달에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금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인 거죠. 받는 시기를 좀 늦추는 거, 그러다 아니면 소득 대체를 좀 낮추는 거, 아니면 좀 더 길게 내는 거, 좀 더 많이 내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과 맞물리고 특히나 사실 국민들이 적게 받고 많이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토론을 잘 거쳐서 신뢰를 얻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온도차를 두고서 천천히 진행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프랑스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처럼 맞아요. 예. 연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복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 제도랑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그럼요.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연금 받는 거하고는 또 어떻게 관련돼서 연결시킬 그렇죠. 수 있을 것이냐. 종합적으로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모든 논의가 이렇게 되게 좁혀가지고 돈 얼마 내면 얼마 받을 거야. 이건 너무 단편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전문가들이 폭넓게 검토해서 우리 사회 큰 틀 안에서 어떤 제도 개혁을 같이 논의하면 참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승객이 창문을 뜯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뛰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걸 어떻게 뜯어가요? 아니, 방법을 알아야 뜯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열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하철 창문 열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옛날 지하철은 있었어요. 그런 지하철이. 근데 요즘 그거 없죠. 그러니까요. 옛날 지하철은 열리는 데가 있었어?를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3월 25일에 0시 5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290편성 4호차에 측면 창문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설명한 것 따르면 이 창문을 뜯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키는 한 170에서 180cm 정도의 보통 체격의 남성인데요. 상의에 하얀 줄이 있는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어두운 색 바지 그리고 백색 바닥에 어두운 계열의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영업 중이었어요, 지하철이. 근데 이 남성이 타가지고 준비해온 가방에서 창문을 뜯어가지고 담아서 훔쳐서 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게 제가 놀랐던 이유는 왜냐하면 그때 승객들이 탑승한 상태였어요.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승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몰래 뜯어갔는지가 참 의문스럽긴 한데 지금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 안전 때문에 운행을 지금 못하고 있고 군자의 차량 기지에 있는 상황인데 종착역인 신도림역으로 열차를 운행하던 도중에 창문 절도가 발생을 했고 시각이 아까 제가 12시 50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 안에 막 사람들이 많은 시기도 아니고 다들 약간 졸거나 주무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객실 내부랑 하차한 신도림역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만 경찰은 경찰에다가 사건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어떤 공구를 사용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31일까지 이 작물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언론에 어떻게 한다라고 말을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신원은 확인이 안 됐던 그렇죠. 얘기고. 예. 근데 철도 동호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직까지 제보가 온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문 훔쳐간 사람을 찾습니다. 철도 동호회 커뮤니티다 그렇게 긴급 공지를 올리고 만약에 31일까지 반납하면 선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네. 심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제보가 온 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의 창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를 철도 동호회 회원으로 추정을 했고 폐차의 부품을 소장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니 폐차하기 전에 창문을 갖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운행하고 있는 열차의 창문이 없어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고 추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덕후의 소행으로 본 이유는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창문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훼손할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갈 생각으로 창문을 뜯어냈고 네네. 이 창문이 승객들 머리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살짝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창문이 부착된 열차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예전 방식이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덕후들의 입장에서는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열차의 에어컨 가동률이 낮아서 문을 열어서 온도를 식혔던 시절에 필요했던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굿즈를 모으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 2월에도 네. 철도 동호인들이 열차 부품 도난 사건이 있어서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15살 이런 친구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 롤즈라고 측면 행성기를 훔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철도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도 덕후들이 많다고 하는 거는 코레일 좋은 입장에서나 일이죠. 뭐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그런 덕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네. 아무리 소유하고 싶다 그래도 또 열차 운행 중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네. 안 되죠. 근데 이게 더 확산될까 봐 걱정이네요. 뭐 다른 것도 더 가지고 갈까 봐.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예. 너무 지난 시기 좋아하면 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열차를 드네요.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이건 범죄 행위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한 콘서트장에서 불법 체류자 158명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태국의 그 최고 인기 트로트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걸 기회라고 봤는데요.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요. 25일 새벽에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암추티마 씨의 콘서트 현장을 덮쳤습니다. 네. 수백 명의 팬들 중에서 꽤 많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단속반에서 158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잠복을 해서 무더기 체포됐다는 소식이 태국 언론에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네. 보도가 됐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사망 소식에 단속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축사에서 그 사망했다고 하는. 네. 예, 그리고 시신을 6위까지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태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인 가수 암추티마 씨는 본인의 이제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체포가 된 거잖아요. 네. SNS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글을 올리고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이제 콘서트는 2번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무산이 됐고 태국인들은 모두 다 잡힌 태국인들은 강제 송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일종의 이제 기획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불법 체류자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하면서 급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태국에서는 한국 남성 유튜버가 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창피한 일인데요. 네. 태국에서 우리나라 유튜버가 이분이 팔로워가 되게 많아요. 이 여성을 대상으로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방송을 만들어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이게 이제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태국 현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태국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현지 여성한테 다가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걸 이 여성이 눈치를 채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까 네. 이 남성이 성희롱성 발언을 합니다. 같이 술 한잔 어때요? 안 마신다고 하니까 10분만 내주세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자리를 간신히 모면했는데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태국의 인플루언서인데요. 팔로워가 8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인 남성 유튜버한테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해서 태국에서 아주 큰 파장이 있었는데 해당 유튜버의 채널을 확인해 보니까 태국 여성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영상이 많았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태는 삽시간에 태국 전체로 전파가 됐고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니까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뭐 조사하면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나타났지만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이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나타났던 측면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국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네.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렇죠. 좀 태국도 한류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데 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곳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이 나섰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한국 오빠는 끈질기게 SNS 계정과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 외국 남성 유튜버가 우리나라 여성한테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실제로 사전 동의가 없이 동남아 여성들을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튜브나 SNS에서 촬영하는 콘텐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혐한 움직임으로 네. 충분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이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권과 초상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격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공고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대사관이 이 얘기는 저도 딴 분한테도 들었는데 네. 태국 현지에서는 의료용 대마 관련 콘텐츠가 이제 그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라 망신 안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좀 최근 예산시장 가는 게 뭐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인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한 네. 달간 휴업했었잖아요. 예. 다시 개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문제로 위생 상태나 협상 공간들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들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다양하지 못한 음식 메뉴의 위생 상태가 문제가 되면서 한 달간 정비를 했고요. 준비를 마친 시장이 음식점이 5곳에서 21곳으로 늘었고 또 전보다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쓰니까 대기 접수를 할 경우에는 그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계도 마련을 해서 기다리지 않고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재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산시장을 이렇게 방송에서 홍보해주는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백종원의 네. 힘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우리 주말 날씨 하나만 좀 짧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쳤으면 네.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왠지 주말은 덥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비 예보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서울이 24도에 육박해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주말에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다음 주 4일하고 5일 이후에 대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예.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벚꽃이 일주일 정도 빨리 개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비가 후두둑 와버리면 벚꽃이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벚꽃 벌써 만개했더라고요. 사실. 네, 저 여의도 오는 같은 길에 경우에도. 보니까 네. 불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여의도 그러니까 부근에. 빨리 만끽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산불이나 뭐 여러 가지 가뭄 생각하면 비가 좀 내려줘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예, 좀 아쉽지만 비 내리는 걸 더 저는 한 표를 좀 얹어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동아일보 임혜훈 음악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좀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뭐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네. 아, 네. 얼룩말 세로가 탈출을 했다가 예. 지금 잘 돌아가서 네.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 아이 같죠?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애가 이렇게 막 탈출해가지고 나갔는데 너무 네. 순진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붙잡혀서 다니는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참 또 순하게 잘 있는 것 같아서 네. 신기하고 참 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 사진이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정말 비현실적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마치 요즘 그 인공지능이 짜깁기 한 페이크 사진처럼. 뭐 대한민국의 어느 골목가에 얼룩말이 다닐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유를 갈망하는 네. 야생의 소년 소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생의 소년 소녀, 늑대 소년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일지 애니메이션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제가 왜 있는데요. 자꾸 네. 소개하라고 하면 될 걸 왜 제가 네.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게 되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사람이라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동물이었고 동물이고 그렇죠. 네. 예, 사실 얼룩말의 탈출을 보면서 그냥 비단 어떤 객체의 탈출이 아니라 우리도 탈출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로한테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 이제 섞여서 살거나 또는 섞이지 못하고 사는 독특한 배경이나 능력을 가진 소외된 소년 소녀. 네. 이게 다 야생 소년 소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분위기만 자꾸 빨리 어떤 영화예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첫 영화는요. 2012년 조성희 감독이 연출을 했고 송중기, 박보영 주연의 늑대 소년. 선출됐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네. 어떻게 딱 맞췄는데요? 지금 전혀 몰랐는데.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진짜 좋아지셨는데요. 경지에 이르러 안테나가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 받았고요. 네. 대종상 여우주연상 수상작입니다. 줄거리는 뭐 간단합니다. 네. 요양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한적한 산골 마을로 이사간 소녀가 있습니다. 네. 그녀가 바로 박보영인데요. 낯선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다가 어느 날 의문의 늑대 소년, 이 송중기 씨가 그 네. 역할을 맡았어요. 네. 늑대 소년을 발견하게 되고 이 늑대 소년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인간의 삶을 가르치죠. 뭐 밥 잘 먹는 법부터 시작해서 양치질하는 법, 기억 니은 디귿 쓰기까지 가르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바로 묘한 동정심을 넘어서 애정까지 싹트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늑대소년 영화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네. 제방, 삼방도 많이 했던 것 같긴 하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예, 송중기 씨는 그 뒤에 이제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은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연기도 다 좋았었고, 특히 박보영 씨는 굉장히 귀여운 그런 네. 배우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서는 박보영보다 더 귀여운 게 송중기가 나오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음악은 어땠습니까? 네, 스코어는 심현정 음악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네. 이 심현정 감독은 올드보이, 아저씨, 남극의 눈물 이런 작품들 담당을 했었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했던 거는 주인공 박보영 씨가 직접 부른 곡이 삽입이 되었어요. 영화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네. 늑대 소년이죠. 송중기 씨가 박보영 씨가 직접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애정이랄까? 이런 네.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네. 미묘한 장면인데요. 거기에 삽입된 곡이 있습니다. 이 박보영 씨는 이제 특이하게도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에서도 예. 자유시대라는 곡을 불렀었고 예. 영화 너의 결혼식에서도 내 얘기 좀 들어봐라는 곡 불렀고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에서도 떠난다라는 곡 직접 가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기도 잘하지만 노래도 상당히 본인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보영 씨는 가창력보다는 네.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특이하게 과속 스캔들에서도 그랬고 이 작품에서도 그랬고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 네.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거의 아이유 씨 못지않게 통기타를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을 느끼게 해준 네, 그런 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영화 개봉한 게 한 11년 전. 네, 꽤 됐죠. 11년 됐죠. 네. 굉장히 지금으로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어리고 젊은 박보영 씨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박보영의 나의 왕자님, 이 노래 맞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밤새도록 창밖에 햇님이 뜨길 기다려요. 아침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내 눈 바라봐서. 고마워요 내가 그리던 왕자님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줘서. 하루 종일 하늘에 달님이 뜨길 기다려요. 한밤이 오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요 우리의 약속들을. 잊지 마요 우리의 비밀들을. 잊지 마요 내가 당신의 눈빛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었는지. 영화 늑대소년 OST 박보영의 나의 왕자님 들어봤습니다. 네. 청취자 최정님께서요. 치유받는 느낌이네요. 아, 저도 늑대소년 만나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파격적입니다. 늑대 소년을 만나고 싶다. 근데 약간 그런 로망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저렇게 순진하고 네. 뭐 물론 이제 그 송중기 씨처럼 생겨야 되는 것은 있기는 하겠지만 네. 약간 그런 그렇죠. 로망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들여가면서 이렇게 아닌가? 제가 너무 과했나요? 아닙니다. 극 중에서 이제 박보영 씨가 이 늑대 소년을 어떻게 길들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애견 훈련법 책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서 기다려 이걸로 길들이기 시작하죠. 그러길 바라는 로망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분들한테 있겠어요. 기다려. 네. 그러면 딱 기다리고 이리 와 그러면 막 달려오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흰소리가 길었습니다. 자, 다음 영화로 가볼까요? 네. 한 음절짜리 단어가 있습니다. 낼. 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낼. 네. 내일 하면 뭐 내일 모레 할 때 내일도 있겠지만은 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내일은 어휘로 되는 내일입니다. 내일 하면 사실 이제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밴드 내일, 뭐 기억을 걷는 시간, 스테이 이런 곡들 어떤 한국 락 밴드죠. 내일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내일이라는 팀명 자체가 바로 이 영화에서 따왔습니다. 실제로요. 1994년 미국 영화고요. 넬이라는 영화예요. 이 넬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특이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조디 포스터, 리암 니슨 주연입니다. 이 조디 포스터가 연기 잘하는 배우로 사실 데뷔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일단은 1989년에 피고인이라는 영화 그리고 1991년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이미 2차례나 받은 뒤에 이 영화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의 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점이었을 텐데요. 이 1994년 넬 영화에서 또 한 번 정말 새로운 연기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문명에서 동떨어진 채 자라난 신비로운 소녀 넬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네. 이 배경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적한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임에도 그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하는 인적 드문 통나무 집에서 혼자 사는 넬이란 소녀가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야생 소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넬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넬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짐승의 소리는 아니고 뭔가 인간적인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넬의 행동 양태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동물적인 느낌도 있고 신비로운 소녀인데요. 이 시골 의사 제롬, 리엄 니슨이죠. 그리고 심리학자 폴라가 이 넬을 인간 세상으로 데리고 오느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 일단 관찰에 돌입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특이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요. 네. 그게 본질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뭐 얼룩말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야생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 곁에 계속 두는 게 맞을 것인가? 어느 쪽이 과연 행복한 선택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세로나 뭐 늑대 소년이나 이 넬 같은 야생 소녀 같은 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동일시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렇죠. 대상인데 결국에는 이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한 줄기 눈물을 흘리게 되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성향 또 그런 자유라든지 순수함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시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럼 넬의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마크 아이셴이라는 미국의 베테랑 영화음악 감독이 맡았는데요. 네. 뭐 이분은 흐르는 강물처럼 뭐 크래쉬, 블랙 달리아 등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 넬에서는요. 영화 배경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음악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어떤 거 들어보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스코어 말고 이 영화에 유일하게 삽입된 가창곡이 있습니다. 네. 이 넬이라는 소녀가 인간과 언어적인 소통은 할 수가 없는데 우연히 들려오는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이 노래를 막 안 되는 영어로 따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의 후반부에서도 이 노래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패치 클라인이 부른 Crazy라는 곡입니다. 이 Crazy는 윌리 넬슨이라는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가 원곡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오늘은 남자분이 부른 버전을 준비를 했어요. 영화에서는 패치 클라인의 버전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얼룩말 세로가 수컷이라고 하니까 이 세로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른다면은 이 남자의 목소리를 부르지 않을까 해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버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듣고 계시겠습니다. Crazy for feeling so lonely. I'm crazy, crazy for feeling so blue. I knew you'd love me as long as you wanted, and then someday you'd leave me for somebody new. Worry, why do I let myself worry? What in the world did I do? Crazy for thinking that my love could hold you. I'm crazy for trying, and crazy for crying, and I'm crazy for loving you. Crazy for thinking that my love could hold you. I'm crazy for trying, and crazy for crying, and I'm crazy for loving you. 영화 넬 OST 훌리오 이글리시아스의 크레이지 들어봤습니다. 이거 좀 비유를 하자면요. 네. 치즈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음색도 음색이고 네. 중간에 이 색소폰 간주 들으셨죠? 네. 이 데이브 코지의 색소폰까지 이 곡은 진짜 말 그대로 크레이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냥 사람이 휘청휘청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넬이란 야생 소녀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나옵니다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상해. 이 크레이지인데 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넬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당신의 세상이 더 크레이지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영화 어떤 겁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2008년 스웨덴 영화고요. 네. Let Me In입니다. 여기는 야생 소녀가 등장하는데 네. 이 소녀는 흡혈귀 소녀예요. 인간의 마을에 인간의 주택에 숨어 살고 있는 소녀인데요. 12살짜리 소년 오스칼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눈 내리던 밤에 집 앞 놀이터에서 맨발로 앉아있는 이 이엘리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네. 이 마을에서는 기괴한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엘리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는 오스칼이 뜻밖의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이 호르몬 같은 느낌인데 친구가 돼간다? 뭔가 안 맞는 조합 같은. 그렇죠. 이 영화는 아마
호러물 특히 뱀파이어물 가운데서는 네. 아마 가장 감성적인 작품 탑3 안에 꼽힐 만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또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자, 음악 역시 독특할 것 같은데요. 음악도 대단했었죠. 스웨덴 영화 음악가입니다. 요한 스웨데르크 비스트가 맡았는데요. 네. 뭐 물을 담아서 활로 켜면서 연주하는 악기 중에 워터폰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로 굉장히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고 또 네. 바이올린하고 비슷한 민속 악기 허디거디라는 악기가 있는데 스웨덴 민속 악기예요. 뭐 스웨덴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서 뭐 옛날에 많이 썼던 악기입니다. 네. 이런 악기들 독특한 악기들을 또 관현악하고 버무려내서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고요. 또 이 작품에서만큼은 이 요한이 마치 북유럽의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할 만큼 감성적인 선율로 영화를 아주 그럴듯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도 인생 영화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정도고, 네. 예,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영화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마 한겨울에 한 번 더 다른 주제로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갑자기. 저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민 기자가 선택한 마지막 곡은요? 네, 요한 스웨데르크 비스트의 이엘리의 테마입니다. 바로 이 뱀파이어 소녀의 테마인데 뱀파이어 소녀의 테마 제목과 달리 굉장히 감성적이고 봄밤에 벚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벚꽃 떨어지는 거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린 음악다방 오늘 여기서 닫아야겠네요. 지금까지 이미훈 음악주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영화 렛미인 OST 가운데 엘리의 테마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